우선 일단 저희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바쁘신 와중에 답장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수강 중인 STDT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한양대학교 인터컬리지학부 과정의 일환으로 시스템 띵킹 앤 디자인 띵킹의 줄임말이어서 STDT라고 부릅니다. 이 과목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후변화 문제를 저희가 주제로 저희 존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그 중에서도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과제의 일환으로 교수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뷰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병리학적 변화나 사례에 관한 소견을 여쭙는 것이 문제는 받았어요. 네네. 문제는 미리 받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과제물을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요? 그냥 인터뷰한 거를 요약해서 내는 거예요? 당장에 내야 되는 과제는 그냥 인터뷰한 걸 요약해서 내는 것 같고, 네, 주차마다 이 인터뷰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해결책을 고안하거나 아니면 뭐 마인드맵 같은 걸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크게 봤었을 때 여러분이 기후변화라는 거를 가지고 네. 어떤 무슨 정책 같은 걸 제안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책 제안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일단 주차별 학습을 봤을 때는 프로토타입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시행을 해보고 피드백 개선해서 최종적인 그런 해결책을 저희가 고안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 주신 거는 굉장히 상세해요. 굉장히 상세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책까지 연결이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일단 뭐 제가 그 드렸던 그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폭염,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한파, 또 하나는 대기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감염병 생기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생겼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란 말이에요.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당면한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야말로 시스템 띵킹, 디자인 띵킹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신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복붙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고온 환경이라는 거에서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고온 환경이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평균이 기껏해야 1도, 1.5도, 2도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서 정말 우리가 고온이라는 걸 걱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많이 스스로 이걸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냉방기를 틀고 추우면은 이제 난방기를 틀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상을 여러분들이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온 환경을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더우면 좀 시원한 데 가면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고온 환경에서 걱정해야 되는 사람? 저희는 공사 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데 중동에 가서도 막 더 힘든 데서도 가서도 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그건 물론 한 세대 전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온 환경.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양대 내에서 뭔가 고온 환경에 좀 노출돼 있는 분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뭐 공사 현장에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두 번째는 뭐
환경 노동 해주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청- 기숙사 청소해주시는 분, 뭐 경비원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밖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온 환경에 좀 많이 오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왜냐하면 농사라는 거는 그냥 필드잖아요. 아무런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 곳에서 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노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노인들이 땡볕에 그 그늘이 없는 곳에 나가가지고 하면서 열사병에 걸리는 사례가 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은 한양대병원까지는 안 오시죠. 그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로 주로 가시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한 것들은 물론 이런 것도 뭐 궁금하니까 뭐 신손상이라든지 뭐 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예방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약간 비슷한 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뿐만 아니라 1초 진료의 산업보건 전문가에게 교육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일반인도 잘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어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책임 소재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관련 법규도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체계가 일하는 시간에 주는 거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주는 거하고 임금이 다르잖아요. 시간 외의 수당이라는 게 붙으면서 받아봐요. 그러면 고온 환경을 피하려고 그러면 아주 새벽에 하거나 아니면 밤중에 하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임금을 1.5배를 더 줘야 된다. 네. 야간 수당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줘야 되는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현행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좀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했었을 때 고온 환경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딱딱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해서 일하면 되는데 그럼 왜 그게 안 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온이 그렇게 돼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일기예보를 통해 가지고 뭐 30도 이상이 이제 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시간을 피하되 대신에 그 다른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더 많이 하는 거를 예외 조항을 둔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서로 그 일하는 사람도 덜 다치고 그 돈을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좀 그 실현이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그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제 자식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 쪽에 나와 있고 노인들만 계셔. 70대, 80대 이런 분들만 이제 계시는데 옛날 하던 방식으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땡빛 했는데도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책 있는 모자 쓰고 나가서 일하시는데 이런 고온 환경이 이제 심하면 열사병으로 쓰러지시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저도 농사 전혀 주말 농장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상추 같은 것도 안 심어요. 전혀 몰라요. 여기에 있는 거 막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물 한 달에 한 번만 주고 또 남이 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가능할까? 그러면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하러 나갈 때 그런 거를 타이밍을 뭐 이런 걸 뭔가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같이 일할 때 서로 이제 반일하러 나갈 때 서로 알려주고 언제까지도 안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뭐 쓰러지면 그래도 누가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 노인들이 살아계시는지 보는 그런 것처럼 그 도시에서 있는 일이듯이 그러면 그런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져왔었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미래의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뭔가 제안하는 이런 교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런 주제에서도 실제적으로 뭔가 실천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 교과목에서 나올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고온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조기 바이오마커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침습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이 병원으로 와야 되고 병원으로 와서 피를 뽑아야 되고 피를 네. 뽑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정책을 할 때는 입안을 할 때는 그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돈을 쓸 때 이게 이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 이 돈을 여기다 쓰는 게 가장 최선인가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입안자들은. 그랬었을 때 뭐 여기에서 뭐 바이오마커 보는 거, 그다음에 무슨 그 뒤에 보면 말라리아 같은 거 나왔을 때도 백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사니까. 근데 말라리아 같은 걸 퇴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이게 좀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라리아는 사실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굉장히 많이 더운 데에 있는 특정한 모기들이 이거를 하고 우리나라도 온대 지방이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특히 저 휴전선 부근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기라는 건 구경을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의료가 훨씬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역도 잘 안 돼 있고 그 환경도 모기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말라리아 그 한참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럴 때는 말라리아 환자가 좀 적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다 엮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라리아가 남북 관계랑 관계 있다는 거 모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시스템 띵킹, 시스템마틱 띵킹, 굉장히 이 총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은 굉장히 훌륭한 과목인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완전 초보잖아요. 네.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훨씬 더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내가 전문가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막 전문가한테 물어볼 만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고심이 보이는 질문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 면에서는 되게 수고를 하셨는데 이 큰 교과목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교과목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뭐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거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요거를 약간 틀어서 제 마음대로 막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래서 뭐 보면은 각 지방에 이렇게 어르신들 많은 곳에 마을 회관 같은 데다가 냉방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막 더울 때 거기 와서 쉬시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미 막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러니까는 돈이라는 건 늘 한정돼 있잖아요. 세금. 네. 그 세금을 가지고 결국은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느냐의 문제고 그런 집행에 있어서 결국은 또 정치가 또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공약을 하잖아요.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거 할 거야. 이런 거에 우선을 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이쪽에다 표를 줄 거냐 저쪽에다 표를 줄 거냐 라고 해서 그것들이 약속한 대로 잘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그래서 결국은 다 가면은 이게 정치의 문제고 우리 관심의 문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돈이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눈먼 돈이 되면 막 이상한 데 막 쓰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막 길 덮는 데 막 이런 데 막 보도블록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고온이 점점 되고는 있어요. 근데 고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거대하게 보죠. 우리나라의 뭐 평균 기온이 어떤 식으로 되고, 뭐 단순하게 기온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식생들, 뭐 나무라든지, 뭐 어떤 곤충이라든지, 해양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거는 어차피 시간의 함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페이크라고 막 뭐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기후변화 협약 뭐 이런 데서도 다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구촌이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집단이 빠져나간 거는 진짜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쓰고 막 쓰레기도 막 버린다 그러면 땅이 원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해요? 우리나라는 버릴 데가 없거든. 우리 바로 내 옆에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쓰레기에 집착하는 그 분리해서 배출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재활용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뭐 고온 환경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잘 체계화를 하고 어떤 특정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러죠?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스페시파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산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경우 그 문제들은 결국 돈 문제랑 귀결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제한할 때 어떻게 제한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시간에 가서 일 안 하면 되지. 일 안 하게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또 일하는 시간이 아닐 때 일하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요. 심지어 사람 살리는 헬리콥터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나는 사실 집이 그 삼성 서울병원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소리 비교적 자주 듣는 편인데 저게 사람을 정말 살리는 거라서 나는 별로 문제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갔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거든. 그 헬리콥터에 탄 사람.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 이런 것도 많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 그 표어 캐치프레이즈 중에 돈보다 생명 이 많이 나오거든요. 막 노조들 이렇게 할 때 보면 돈보다 생명. 근데 돈보다 생명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노조가 싸움할 때만 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뭐 좀 더 제너럴하게 인권 뭐 이런 식으로도 교육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 복닥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남한테 영향을 주기가 쉽고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관련된 거는 뭐 교육으로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차폐 같은 걸 잘 해서 소음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잘 한다든가 먼지라든지 소음 그 다음에 대신 또 새벽이나 밤에 하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 어두운 곳은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밝은 대낮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그 전에 없었던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출현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 같은데 이제 평형수 같은데 끼워가지고 외래종 같은 게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좀 키워보겠다 돈 좀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갖고 왔다가 이제 돈 잘 못 버니까 이제 그냥 갖다 버린 것들도 있거든요.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그런 얘기였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당시에 황소개구리를 왜 갖고 왔는지 알아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기를 많이 못 먹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위해서 싸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황소개구리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그만큼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고기 막 흔하잖아요. 치킨 먹는 거 막 우리나라가 치킨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 왜 가져왔냐? 단백질 공급원으로 갖고 온 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뭐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걔네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외래종, 그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서 동물 중에 가장 먼저 지정된 게 아마 황소개구리일 거예요. 인터뷰를 하니까 조금 겁나네.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한 몇십 년 됐거든요. 한 4, 50년 됐어요. 들어온 지. 이제 더 이상 교란종으로서의 그런 문제가 좀 없어졌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혹독한 자연. 겨울이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그 외래종이 들어와서 특히 남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따뜻한 곳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라는 것도 굉장히 아까 보통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다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태계도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그냥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왜 막 얽혀 있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걔네들의 천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살다 보니까 걔네들 먹어보고 먹을만 하고 이제 걔네들은 몸집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이제 생태계 교란종에서 곧 이제 빠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들어온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뉴트리아 설치류 중에 되게 큰 거 그거는 그 모피 생산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게 좀 판로가 이제 잘 안 없고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키우다가 그냥 버린 거지. 걔네들이 지금 낙동강 그쪽에 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를 해서 그 뉴트리아를 이제 막 잡아오면 이제 돈을 주는 그쪽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웅답 들어봤어요? 웅답 곰슬개? 곰슬개가 여러분은 잘 모르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웅답이 엄청 무슨 신비의 영역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곰을 막 잡아가지고 쓸개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특수한 어떤 성분들이 있거든요. 우루소라는 게 이제 그 우루사라고는 들어봤어요? 네. 우루소라는 게 이제 그 곰에 해당되는 그런 적도예요. 그래서 우루소, 대소실, 콜린산 뭐 이런 그 실제 어떤 그런 화합물들이 그 그러니까 간이 아니라 웅답, 그 곰의 쓸개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한약 뭐 이런 쪽에서도 약으로 많이 쓰고 거기서 성분 해가지고
만든 게 우르사예요. 우르사.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 곰을 다 잡아서 만들지는 못할 거고 아마 합성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유기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그 곰의 쓸개에 있는 그런 성분, 그 말했던 그 우르사의 성분이 누트리아 쓸개에도 많다. 얼마 전에 누가 발표했어요. 그러고 이제 막 너도 나도 참.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예를 들어서 정력이 좋다, 건강이 좋다 그러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뉴트리아가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튼에 개체수가 좀 예전보다 많이 감소를 했고 들어왔던 뭐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는 갑자기 뭐 빨간 이런 나방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매미 나방 네.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그래서 막 보면은 다 밟아 죽여야 된다고. 우리 한양대도 제법 많았었어요. 그때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걔네들이 겨울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겨울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가 돼서 그러니까 아열대화가 됐다는 거를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않았던 그 과일들도 많이 재배하죠. 키위 네. 같은 것도 이제는 막 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망고도 많이 먹고. 망고도 많이 키우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추워서 못 키웠어요. 사과 산지도 점점 지금 북상하고 있잖아요. 많이 북상하고 있어요. 그런 추운데 자라는 그런 과일들도 막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명태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한냉 어류예요. 그 차가운 물에 사는 어류인데 걔네들 다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기 무슨 저기 뭐야 러시아산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잡혀요. 그리고 그 난류성 그런 어류는 아닌데 오징어 같은 거는 이제 뭐 사방에서 많이 잡히고 너무 남획을 해서 잘 안 잡히는 거지. 물이 물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식의 것들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시시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데서 이제 질문을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동안 화두가 그거 있잖아요. 화석연료 쓰지 말고 원자력은 약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많이 쓰고 전기차 많이 쓰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이거를 만드는 돈, 그 비용이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값싸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점점 더 따뜻해지면 뭐 태양열이 더 많아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도전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차가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거는 디베이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냐 테슬라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뭐 그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게 친환경적인 차냐 우리가 친환경법이라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 보면은 그 전기 충전기 다 의무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축 아파트냐 신축 아파트 몇 년도 이후에 신축 아파트냐에 따라서 그 세대수 그러니까 주차비용 대비 퍼센트까지 다 지정돼 있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2%, 새로 지은 아파트는 5% 주차면 이렇게 반드시 만들게 돼 있고 그거를 원래는 올해 1월까지였는데 지난번에 청라에서 불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1년을 유예를 해줬어요. 내년도 1월 뭐 20며칠까지 그거 다 안 지으면 각 단지마다 3천만 원 과태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친환경이냐? 친환경이냐? 수소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뭐 좋죠. 수소 만들어가지고 물 막 나오고 에너지 다 쓰고 그렇지만 수소 탱크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좀 겁나거든요. 수소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폭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무섭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소수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도 수소차를 샀었는데 팔아버렸어. 그거 가지고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 충전기 있는 데만 가야 돼. 충전소 있는 데만. 그리고 충전소가 뭐 고장이 나서 뭐 점검 중이다 그러면은 차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집에 전기차도 있거든요. 전기차, 친환경차 이게 과연 진짜냐 아니면 마케팅에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다 돈의 문제거든요. 그 하나하나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친환경차 산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많이 줬게. 개인별도.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싼 중국차가 막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친환경 한다고 그 보조금을 주는 게 맞냐. 테슬라한테 주는 것도 사실 좀 아까운데 현대차 기아차에다 주는 거 말고 그 바이두한테 주는 게 맞냐. 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주는 게 맞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은 아주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내진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리더들이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 근데 지금 많은 거를 다 오픈을 해요.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야. 다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 질병청에서 나온 것도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써서 만든 데이터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어카운터빌리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한들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띵킹을 해야 돼요. 널린 게 데이터예요. 널린 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가서 찾아가지고 보고 거시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 가서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그 현실 인식으로부터 어떤 정책을 내가 제안할 수 있는가. 해결책으로서. 그것까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가희 학생이랑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럴 때 AI를 쓰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료 막 뽑아가지고 이거 쫙 정리해봐 요약해봐 이런 거를 시키는 건 AI 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자료를 뽑아서 이제 줘야 되는 걸 해야지.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이트에 이런 자료도 쭉 있는데 이거 쫙 요약해서 해봐. 그거를 이제 더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AI한테 끌려가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겨둬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래서 좀 더 거대 담론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링크도 여러 개 드렸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 안에서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요 SDDT를 여러분들이 꾸려가면 이 주제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특정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온열 질환이라든가 뭐 여러분이 이게 본 거에 보면 열도 있지만 어떤 우리 지역에 없었던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질환으로 주로 감염 질환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 것처럼 제가 드렸던 여러분의 사이트에서도 보면 여기 질병관리청 사이트 여기 보면 감염병 온갖 감염병 다 있잖아요. 댕기열, 웨스트 나일, 쯔쯔 가무시 뭐 온갖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처럼 파주 이런 곳에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한테 백신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코로나 백신 맞아봤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순응적이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말라리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백신 맞읍시다 하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허한 제안 말고 진짜 실현이 가능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다 돈이 들어가요. 백신을 맞출 때. 여러분 혹시 저거 맞았어요? 자궁경부암 백신 맞았어요? 네. 가다시? 그것도 사실 되게 비싸요. 가다시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한테 그걸 다 하는 거. 그거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하는 암 중에서 예방 가능한 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그거를 이제 없애서 거기로부터 오는 이런 손상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린 11살, 12살 애들한테 그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붓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되게 걱정하고 내 딸들 이런 거 막 맞춰도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주변에 많았었어요. 저희 애들 우리 막내가 여러분 또래거든.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 세금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요 남자 여자 다 맞아야 돼. 성 4개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자들한테 먼저 맞춘 거고 그게 그 성생활을 하기 이전의 나이인 애들한테 맞춘 거예요. 11살, 12살. 그래서 정말로 자본의 논리로 개발이 안 된 백신 중에 하나가 HIV 백신이에요. 물론 HIV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매년 바뀌지만 백신을 계속 만드는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RNA가 유전체이기 때문에 변이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독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감을 그 백신을 미리 막 예측해서 만들고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미리 만들고 그게 이제 추워지기 전에 이제 막 노인들부터 막 무료로 막 접종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망까지 가거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의료비가 또 들잖아요. 그거를 예방하는 게 이게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HIV는 백신을 만들어봤자 그게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 아직 수업 중이야. 끝나면은 연락할게. 여러분 또래 2005년생 우리 아들. 엄마 언제 집에 와요? 그래서 HIV에 대한 백신을 사실 되게 겁나잖아요. 근데 왜 안 만들었냐?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HIV가 어떻게 기원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HIV는 SIV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S가 시미엔이에요. 원숭이. 영장류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인간들이 침입을 해서 거기에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게 이제 변이가 돼서 인간에 들어왔는데 원숭이나 얘네들은 크게 문제 안 일으켜요. 그런데 인간한테 와서는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나 뭐 이런 데는 천상감 뭐 이런 데는 크게 문제 안 일으키는데 인간한테는 우리가 막 급성 호흡기 와가지고 막 다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바이러스가 그 각각의 그 동물에 가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HIV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HIV가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먼저 이제 알려졌고, 그 나라들이 좀 어렵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대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HIV의 감염 경로,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는 이 수혈 같은 거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사 놓는 마약 같은 거 많이 하는 미국 같은 데서 그게 이제 창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수직 감염이라고 있어요. 수직 감염은 엄마에서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수직 감염이 되느냐?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지만 모유를 먹어서 그래요. 모유에 있는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걸렸는데도 어떻게 해요? 뭐 분유를 사다 먹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먹이고 그러면 또 이게 계속 창궐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에 백신 만들어봤자 팔리겠냐?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투입하는 돈 비교해서 나중에 뽑아 먹을 게 있어야 이거를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 자본의 논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돈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를 제안을 할 때도 그 돈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HIV 관련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요즘 백신도 좀 훨씬 더 싸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있고 또 대표적인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창궐하는 병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말라리아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줄 수 있는 약, 그 클로로킨 뭐 이런 계통의 약인데 그런 약들이 하나에 100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싸기 때문에 백신을 먹이는 것보다는 그 약이 싸고 그 모기를 퇴치를 하는 게 더 근본적인 게 될 텐데 그 모기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WHO에서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기장을 나눠줘요. 모기장을 아예 나눠주는데 모기장을 나눠줄 때 거기에다가 모기약을 바른 거를 줘요. 근데 그 모기약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살충제로 뭐를 쓰냐면 DDT를 써요. 근데 DDT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퇴출된 약이에요. 살충제로서 안 써요. 여러분들 살충제와 관련해서 DDT도 굉장히 재미난 역사가 있어요. DDT를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우린 전쟁하면은 나가서 싸우고 사람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다 여성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강간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보건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일어나는 게 전염병들이 막 창궐을 해요. 보건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꼭 전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DDT가 왜 개발이 되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막 온갖 이제 막 무슨 티푸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제 막 창궐을 하니까 살충제를 막 이제 빨리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서 그 효과를 이제 했던, 왜냐하면 그 매개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개하는 곤충들을 죽이면 그거로서 이제 전염병이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누구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획기적인 거였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있고,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 사진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만한 통에다가 막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DDT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막 길거리에서 사람 불러다가 막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서울 시내에서 이게 학교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DDT 이렇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 뭐 어떤 사진, 대구에 있는 그 캠프, 막 미군 캠프, 뭐 낙동강은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우리나라는
그 안목했었잖아요. 네. 화분에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천막들을 다 쳐놓고 거기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의 교육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 거기에 그 국가기록원에 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 사진. 그래서 거기에 막 텐트 이렇게 쳐놓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앞에 학생들 다 불러놓고 미군이 막 DDT 막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 막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죠. 근데 그게 결국은 60년대에 와서 그 미국의 기자 여성분인데 이름 뭐더라 무슨 칼슨인가 그랬어요. 침묵의 bomb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게 결국은 DDT가 오염이 돼서 곤충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곤충을 먹이로 하는 새들도 결국 다 사라져서 조용한 봄이 새가 지저귀는 봄이 아니고 조용한 침묵의 봄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생태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하나도 죽지만 그거를 자꾸 나는 곤충 한 마리가 갖고 있던 거를 그 애는 죽었어요. 근데 이 새가 곤충을 100마리를 먹어요. 그러면 그 DDT가 그대로 농축이 되겠죠. 그 새를 만약에 우리가 잡아먹는다. 우리가 그 새를 또 만약에 치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새를 막 잡아먹는다라고 치면 그게 생태계 피라미드 있는 걸 알죠? 초식동물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2차 육식동물, 2차 육식동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의 꼭대기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농축된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그 오는 거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그 계란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네. 계란값이 확 폭등해요. 그 이후로 계란값이 안 떨어져. 근데 계란이 막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도 살충제 계란이었다. 그때는 요만한 데다가 우리 계란이래. 그 계란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그 닭들을 막 양계장에서 키우면서 걔네들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그 뭔가 막 가려웠고 막 이런 벌레가 이제 있게 되면 걔네들한테 막 살충제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충제를 뿌렸더니 그 살충제가 고스란히 달걀에도 검출이 돼. 그러니까 이게 환경 오염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나왔던 아주 반전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서 요즘도 계란을 1부터 4로 막 이렇게 나누는 거 등급 있는 거 아세요? 들어본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사육하느냐 동물복지 계란 뭐 이런 게 아주 1, 2, 3, 4 해가지고 번호 보면 그 난각 번호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4로 하는 게 이렇게 밀집 사육할 거고 조금 이제 번호가 작을수록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스트레스 덜 받은 그런 달걀이라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방목해서 키운 애들이 걔네들 달걀에서 DDT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978년인가부터 DDT 사용이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DDT가 어떻게 된 거냐? 한 번 오염된 거는 끝까지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키워서 자유롭게 먹게 키웠는데 그 흙 이런 것들이 DDT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달걀에 있는 거고 그 달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염이 되면 그거 깨끗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가 나중에 알려진다는 거지. 뭐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런 거 왜냐하면 뭐 이것도 사실 자본의 논리인데 만들어지는 수없이 많은 화학 제품을 모든 거를 다 테스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상용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해결책을 찾는 식으로 돼 있지 그 모든 것을 다 테스팅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약만 그런 거 아주 엄격하게 나와요. 약은 임상시험 1차, 2차, 3차 막 이거 다 해가지고 그 통과를 해서 나와도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서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엄격한 시험을 거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화학 제품에 우리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샴푸 그 뒤에는 레이블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얘네들이 가지고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좀 늦게 노출된 거고 여러분은 아주 일찍부터 심지어 태중에서도 아마 노출이 됐었는데 그런 거에 의한 건강에 대한 영양평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세월이 지나야지 알 수 있고 뭔가 보이는 게 나와야지만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DDT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WHO에서 쓰는 게 그런 모기장을 주면서 거기에다 DDT를 발라서 줘요. 그게 그나마 가장 싸게 살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잘 유지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환경을 파괴시키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보다는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 생각해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모기장 그런 거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근거가 있는 거 하고 실제로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자본이라는 건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랑은 봤었을 때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나중에 어떤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놓고 고심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 거예요. 엉뚱하게 정책이 나오면 그거의 여파가 너무 커요. 지금 의과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문제 당장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작년에도 교육 안 됐고 이번에도 교육 안 됐고 우리 110명인데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학생들이 수강을 안 해요. 내년 트리플링이에요. 예과 1학년. 그러니까 24년도 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3개 학년이 내년에 이제 오고 내년에도 해결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끗한 물이 있을 때 그 안에다가 흙을 확 던져가지고 더럽게 만드는 건 순식간인데 그 흙을 우리가 다시 정화하고 공부를 정화하고 얘가 가라앉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더더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정책의 어떤 그 여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됐다는 건 알지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된 것 같은데 이주호 교육 부총리가 맞아요. 멀쩡하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어요. 진짜 속 터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교육 문제. 여러분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막 우리 한국 교육이 좋다 막 이렇게 하지만 교육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교육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기껏 하는 게 입시 문제 깔짝깔짝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입시랑 관련 없는 저학년일 때 뭐 이것저것 해보고 그거만 해보지 큰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저도 대학 입시할 때 힘들었고 여러분도 대학 입시할 때 힘들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쯤 되면은 이거 확 주니까 좀 달라질려나? 그게 결국은 우리 국가의 철학이랑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인재를 키우기를 원하는가 라는 그 철학이 반영이 돼야 돼요. 어떤 인재를 키우는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우리 한양대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거예요. 여기로 여러분들은 진짜 야심차게 처음 만든 인터컬리지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마 다른 단과대학에서 아마 안 할걸? SDDT?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에 맞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기 대학 오기 전까지. 네. 사실 저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눈은 제가 여러분보다 어쨌든 인생 선배니까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발을 담근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전문가랑 얘기하기 위해서 고심해서 만든 이런 질문들보다는 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큰 그 관점을 가지고 좀 그 문제를 조금 더 좀 측정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것들을 쭉 하면 이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런 자료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뭐 백신을 한다, 뭐 바이오마커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런 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게 협조가 돼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아무리 우리가 막 난리쳤어도 막 감염된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협조 안 하면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 뽑는 거 싫어해요. 침습적인 거 바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그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인식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 그 문제 중에서 이 그 질환과 관련돼 있는 것들만 해도 여기 뭐 많잖아요. 온열 질환 관련해서 여기 쫙 통계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아마 가면 통계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공표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취약 계층이 어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사장에 있는 사람 농사 짓는 어르신들 그럼 한파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추운 데 있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운 데 있는 사람 시원하게 해주면 되긴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식서부터 현실 인식서부터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결책 하고 있는 그런 방법. 근데 그거를 좀 더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총체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그런 눈들을 여러분들이 키우면 이 과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해오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답을 안 드렸는데 안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도 다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해요. 남북관계 이런 것도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국경이 없잖아요. 한때 무슨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도 한참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휴전선에서 저기 멧돼지들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걱정을 했었어요. 그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훨씬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집단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한마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도 친숙하신 분 최재천 교수님 계시죠? 최재천 교수님 알아요? 잘 모르시나? 이화 에코과학고 만드시는 분이고 이게 생태하시는 그분 유튜브도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인데 저한테는 대학교 선배님이시대요. 다니면서 보지는 못하고 한참 위에 선배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는 책 제목 중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순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 생물 다양성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 다음에 유전자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 유전자가 너무 똑같아지면 취약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절멸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집단 사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닭을 키운다. 그 종병아리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온 새끼들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조류독감 철새들이 걸렸다? 걔네들은 안 죽잖아요. 일부 몇몇은 죽고 거의 안 죽어요.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황소개구리부터 시작했지만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집단 사육이라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외부에서 어떤 질환이 들어오면 굉장히 취약해져요. 얘네들이 그거에서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양하면 그거에 싸워서 이기는 놈도 있고 뭐 지는 놈도 있고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조류독감 걸린 철새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얘네들을 집단 사육을 하면 얘네들이 유전자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클론 수준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걸리면 다 죽는 거고, 제일 위험한 거는 그 종병아리 그것들을 이제 보급하는 고기가 이제 걸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 체계가 이렇게 다 얼기설기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되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너무 복잡. 전기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 사회 완전히 망하잖아요. 네. 지금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금 전기 끊어져가지고 사회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뭐 해킹 당했다. 무슨 뭐 몇 년 전에 막 조선일보, 뭐 KBS 무슨 농협 이런 거 다 해킹 당해가지고 며칠 동안도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숨 쉬듯이 편안하게 사는 이 사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자연을 우리가 너무 홀대하다가 이제는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다라고도 지금 봐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근데 전기차를 쓰는 게 과연 그 방법이냐? 친환경차, 진짜 친환경이 맞냐? 과장된 이름을 붙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재평가가 필요하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critical thinking. 여기에서는 그냥 시스템 띵킹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잘 찾는 거. 잘 찾고 그걸 요약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았어요. AI,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하시면 돼요.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잘 정리하시고